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겉으로는 힘있고 여유로워 보이는 강대국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깊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2조 달러씩 불어나는 재정 적자, 또 무역 적자를 막기 위해서 관세 인상과 해외 투자 압박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고요. 중국은 압도적인 제조업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과 구조 조정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또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했지만 비싸진 전력과 러시아 변수 속에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강대국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1부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라틴 아메리카 역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2월 18일 수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병오년 설 연휴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어제에 이어서 흥미로운 라틴 아메리카 현대사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나라를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요. KBS 라디오 박정기 프로듀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중남미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보면 우파 진영의 약진이 아주 돋보입니다. 이걸 블루타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학문적인 표현을 쓰죠. 네. 블루타이드의 반대말이 이제 핑크타이드라고 핑크타이드. 하죠. 네. 전통적으로 이제 중남미는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친미 국가와 반미 국가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쿠바 같은 나라가 이제 반미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네. 올해 1월 3일 날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제 체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라든지 콜롬비아는 뭐 더 이상 사실은 좌파 진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중남미에서 지금 반미를 공식적으로 외치는 나라는 지금 쿠바밖에 없습니다. 네. 예. 지도를 제가 지금 중남미 지도를 갖고 나와 있는데 네네. 이 지도를 예를 들면은 진보 진영을 이제 핑크색으로 표현하고 보수 진영을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했을 때 칠해 보시면 거의 파랗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브라질이 이제 워낙 이제 룰라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 계열이긴 한데 네. 지금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보 쪽이라고 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핑크색으로 좀 칠하긴 좀 뭐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색을 칠해보면 확연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루타이드라는 말이 좀 실감이 될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2024년에 칠레의 그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18개국, 중남미 18개국 한 4,900명 대상으로 이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네. 80년대, 90년대 이제 이념의 시대는 확실히 같다. 이제 중남미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는 경제. 이거 뭐 경제는 네. 언제나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치안입니다. 아, 네, 네.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제 마약, 카르텔, 갱 범죄, 네. 이제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여기저기 송소리 들리고. 네,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 없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와 치안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치러진 선거 결과가 놀랍습니다. 칠레, 제가 이제 나라를 열거해 볼게요. 네. 칠레,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모두가 다 우파 진영이 석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제 블루타이드라는 말이 이제 아주 와닿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블루타이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뭐 세상에서 가장 쿨한 독재자라고 자칭하는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본인은 이제 더 쿨리스트 리더라고 이제 본인 이제 핫하면서도 쿨하다 이런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게 네. 보니까 81년생이에요. 오, 우리나라로 좋네요. 보면 45살 네. 정도가 되죠. 실제로 중남미에서 가장 젊은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요. 앞서 이제 칠레에서 여론조사 2024년에 한 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같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중남미에서 가장 독보적인 지도자는 누구냐? 그리고 최악의 지도자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뻔하죠. 제 질문 의도된 건. 바로 부켈레입니다. 그렇겠죠. 네. 네. 10점 만점에 7.7점을 얻었어요. 오. 그래서 뭐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네. 그렇다면 꼴찌는 누가 됐는지 혹시 신성원 아나운서.
그 누굴까요? 1.3점을 받았는데 1.3점. 지금 미국 감옥에 가 있는 마두로가 1.3점을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물론 이게 지금 칠레에서 했다는 거를 좀 네, 칠레에서 네.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반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이 지금 부켈레 대통령의 인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부켈레 대통령을 이처럼 대중적인 스타급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비트코인. 아, 네. 비트코인을 이제 엘살바도르의 공식 화폐로 지정을 해가지고 네. 글자 그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엘살바도르의 GDP가 이 비트코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올랐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은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중남미를 여행하는 분들이 이 나라는 절대 가면 안 돼 했던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예요. 아, 네. 치안이 너무 불안하니까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했던 나라인데 지금은요. 엘살바도르 치안이 일부 보고에 따르면 캐나다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뭐 캐나다 수준이면 굉장히 안전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2015년에 엘살바도르의 10만 명당 살인율이 105명이에요. 이게 실감이 안 나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몇 명으로 줄어들려면 10만 명당 105명이었던 게 1.9명으로 줄어듭니다. 불과 이 7, 8년 사이에 네. 살인율이 5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아니, 어떤 방법을 쓴 건가요? 이게 우격다짐이죠. 쉽게 말해서 범죄와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엘살바도르 거리를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감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세콧이라는 감옥인데요. 여기 네. 지금 한 수만 명가량을 동시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 국제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을 죄수들을 짐승 다루듯이 예. 머리 빡빡 깎아놓고 막 뒤로 손 묶어놓고 아이고. 이 얼룩말무늬 모양의 죄수복 굉장히 희화화시켜놓는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유린 상황인데 국민적 입장에서는 어느 정권이든지 사실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사실 범죄와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네, 네. 이거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있고 환호를 받는 지도자일지는 몰라도 지금 새로운 유형의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필리핀의 지도자 두테르테 혹시 기억나시죠? 네네. 이 양반도 사실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었고 네. 한때는 뭐 필리핀의 영웅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헤이그에 계십니다. 예. 헤이그에 감옥에 계세요. 예. 이게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지금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기간 중에 이 다양한 인권 유린, 이 마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민간인들을 체포 살인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부켈레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뭐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지금과 같은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이 결국은 화가 돼서 본인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로맨스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강력한 후원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볼 때는 부켈레가 너무 예뻐 죽겠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추구하는 예. 이상형을 지금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으니까. 네, 마음에 쏙 드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브로맨스가 언제까지 갈지는 그렇죠. 이건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남미 최악의 치안 국가로 기존 이제 엘살바도르 꼽았었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 온두라스가. 예, 이 불명예의 자리를 이어받은 네. 게 지금 온두라스인데요. 네. 202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국제뉴스에 국내 국제뉴스에 잠깐 한 꼭지로 나온 소개된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도소 내부에서요. 네. 재소자 간 세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아이고. 그러면서 무려 48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와, 이게 말이 이게 되나요?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럼요. 일인데 네. 이게 온두라스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중남미의 대표적인 폭력 조직인데 바리오 18하고 MS-13이라는 조직 간에 이게 네. 세력 다툼이 벌어진 거고요. 뭐 교도소 내부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온두라스 감옥에는 세 가지가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해요. 네. 첫 번째는 온두라스 감옥에는 죄수한테 옷을 지급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금될 당시에 본인이 입었던 사제 옷 있잖아요. 입어요? 예, 사제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아. 왜냐하면 지급할 옷이 없기 때문에. 아, 네.
두 번째는 이 배식을 안 한다 그래요. 죄수들한테. 그럼 다 굶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밀가루하고 이런 걸 다 나눠줍니다. 네. 본인이 알아서 이거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원칙이 없어요. 원칙. 예. 이게 막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빽이 있고 좀 거물급들은 사실은 좀 좋은 감방에 들어가 있고 네. 가난한 뭐 잔챙이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수용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는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굉장히 슬픈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온두라스의 어떤 치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두라스의 이 전직 대통령 사면했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게 네.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마두로가 마야카르텔의 우두머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사면을 받은 분이 온두라스의 전직 대통령이에요. 이름은 올란도 에르난데스라는 대통령인데 네. 전직 대통령인데 이분이 2022년에 말이죠. 무려 400톤의 코카인을 미국의 밀반입 혐의를 받아가지고 네. 미국 법정에서 45년형 징역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법정 구속돼서 징역살이를 살고 있던 분인데 네, 사면을 했다고요? 이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면해서 석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올란데스 에르난데스 측에서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네. 나는 억울하다. 이게 좌파 진영의 음모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르난데스 대통령 집권 시기에 이분이 우파 국민당 소속인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일기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했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사면령을 발동을 해서 석방을 한 건데 네. 이게 좀 아무래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중대 대통령은 범죄잖아요. 네, 400톤이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당시에 국제뉴스에 이 대통령이 올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이 공항에서 네. 이 수갑이 채워져서 체포된 장면이 이 CNN에 보도가 됐었는데 네. 굉장히 국제뉴스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일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전직 대통령입니다만 수갑이 채워진 채 미국 법정으로 끌려가는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자, 설 연휴 맞아서 혼란한 국제정세 한가운데 놓여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현대사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박정기 프로듀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파나마로 가보겠습니다. 네, 파나마 얘기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뭐 트럼프 대통령 또 얘기 또 해야 되는데 네, 파나마 운하를 등장합니다. 우리 거다 원래는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파나마 운하의 역사를 먼저 좀 짚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자마자 사실은 네. 지금은 아이슬란드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만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게 파나마 운하예요. 파나마 운하 운영권 원래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맥락은 있어요,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한 건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시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는 좀 이해하실 텐데. 네. 먼저 파나마 운하는요, 1880년에 프랑스에서 공사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1880년에 라세라는 분이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공사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파나마는 지형이 수에즈 운하, 이 라세라는 분이 수에즈 운하도 건설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나마에서도 운하를 한번 건설해 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파나마의 지형이 산악 지형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하를 건설하려면 산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폭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도 건설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터널 공사할 때 이 폭바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880년대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겠죠. 네. 난공사였고요. 두 번째는 기후 문제입니다. 말라리아로 공사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부들이 사망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법 이제 포기를 해버립니다. 네. 프랑스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포기한 공사를 누가 이어가느냐? 미국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1914년에 결국은 미국이 공사를 완공을 시켜버려요. 네. 1914년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파나마 정부는 미국에게 파나마 운하 관리 운영권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닌데 네. 이게 대반전이 일어났던 게 1977년에 카터 대통령이 네. 중남미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 정부에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카터 대통령은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대통령이었고요. 그렇죠. 민주당 소속이었고 당시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지만 결과적으로 의회에 통과됐고요. 1999년 12월 31일부로 기해서 이 파나마 운영권이 공식적으로 파나마 정부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법적 소유권은 미국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한 미련이 남아서 하는 얘기지 국제법적 효력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 발언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작년에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중국이 네. 우나마 양쪽에 두 항구가 있는데요. 태평양 연안에 이제 발보아 항구하고 네. 그다음에 카리브 연안에 이제 크리스토발 항구라는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항구 운영권을 지금 누가 갖고 있냐면요. 홍콩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볼 때 네. 홍콩의 운영권은 중국의 운영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미국 시각의 입장에서 보면 뭐 당연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좀 파나마의 행보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2017년에 파나마가 대만과 외교를 단절해버리고 네.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 전략이죠. 1대1로. 네. 이 1대1로에 참여한 최초의 중남미 국가가 또 파나마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얘네 봐라. 이게 예. 지금 중국하고 너무 가까워지는데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견제의 목적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공교롭게도 가장 최근에 며칠 전 이제 보도에 보니까 파나마 대법원이 말이죠. 네. 기존에 홍콩 회사가 갖고 있었던 운영권에 대해서 이 위헌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오. 이 좀 뜬금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작용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하여간 위헌 판결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파나마 현대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노리에가잖아요. 네. 마두로 체포 장면에서 이제 연상됐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고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 마두로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대학교 시절인데 정말로 노리에가 체포 장면이 진짜 떠올랐어요.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에. 네. 1989년 12월에 아주 비슷한 목적으로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을 하고요. 이 노리에가 대통령을 체포를 해서 미국 법정에 세워서 결국은 실제로 미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17년간 수감 생활을 했었어요. 네. 노리에가가. 아마도 마두로의 미래도 이 노리에가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이제 미군이 지상전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네. 바티칸 대사관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티칸 대사관에서 며칠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고 나오게 되고요. 체포돼서 미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17년간 복역을 했던 비운의 인물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노리에가입니다. 네, 중남미 국가들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또 멕시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멕시코가 이제 어떻게 마약 카르텔의 온상이 됐을지 네. 또 좀 궁금해집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이게 1840년에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네. 이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이제 복건성과 광동성 출신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제 들어와요. 이분들이 주로 이제 대륙간 철도 노동 동원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철도 노동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쿨리라고 부르죠. 네. 근데 이 중국인 노동자 일부가 미국에 잔류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아에서 멕시코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건너가면서 이 양귀비 씨앗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귀비 씨앗이 멕시코 전역에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역사적인 지적들도 있는데요. 물론 네.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겁니다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60년대에는 뭐 히피 문화도 이제 대번지면서 그렇죠. 이런 마리화나가 대번지면서 멕시코가 오늘날의 어떤 온상이 돼버린 그런 결과가 된 거죠. 네. 멕시코 근현대사에서 멕시코 혁명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이 혁명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멕시코 혁명, 이제 혁명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보통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1917년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많이 아시는데 네. 1910년에 일어났던 멕시코 혁명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진짜 굉장한 역사적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자부하셔도 되는데 네. 그만큼 1910년의 멕시코 혁명은 우리한테는 사실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인데 네.
이 멕시코 혁명만 갖고도 사실 며칠을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간단하게 요약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1분 안에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 멕시코 혁명의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문제입니다. 혁명 당시에요. 무려 국토의 97%를 네. 870명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돼. 국토의 97%를 870명의 가문, 870명의 쉽게 말하면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테라사스 가문이라고 지금도 네. 있어요. 멕시코 네, 가문. 네. 이 유명한 가문인데 네. 이 가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요. 오늘날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합친 면적보다 넓어요. 와, 이거 말도 그러다 안 보니까 되네요. 네. 이 테라사스 가문을 한번 지나가려면 네. 이 마차 갖고는 안 되고요. 열차를 타고 하루 정도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토지 불균형이 심각했기 때문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났다. 이게 1분 안에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 그보다도 농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네, 복잡한 일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네. 한 줄로 줄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멕시코 혁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상상해도 이게 100년 훨씬 전의 일이잖아요. 네. 이 당시 멕시코 헌법에 1917년 멕시코 헌법에 담긴 내용이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 오. 1일 8시간 노동 상권 규정, 무단 해고 금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앞서갔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심지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때 레닌이 수차례 이 멕시코 혁명을 언급을 합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혁명이 멕시코 혁명입니다. 멕시코 혁명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워낙 많은 국가들이 있어서 그러게 말이에요. 짧게 뭐 이제 요약해서 정말 말씀을 겉핥기 정도로만 예, 제가 예. 설명을 드렸는데 예. 굉장히 재밌는 의미 또 가슴 아픈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책도 내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어떤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항상 중남미 하면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 네. 이렇게 표현하죠. 늘 꿈꾸잖아요. 맞아요. 중남미 하면 우리가 항상 뭐 안데스 산지 네. 여행지라든지 꼭 가보고 싶은 마추픽추라든지 곳. 이렇게 하면서 항상 낭만적인 것만 떠오르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그들의 민중들의 삶은 너무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한번 중남미를 한번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중남미의 뉴스는 모두가 서구 언론의 어떤 시각, 프리즘을 통해서 그렇죠. 봤는데 우리의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중남미를 제대로 보자.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곡도 소개해 네. 주시죠. 끝곡은 제가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예요. 라쿠칼라차라는 노래인데 네네. 이게 라쿠칼라차가 붙여서 쓰이지만 이게 라가 여성 정관사고요. 네. 그러니까 꾸칼라차. 꾸칼라차가 이게 바퀴벌레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노래가 좀 어떻게 유래했느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멕시코 혁명 기간 중에 멕시코 민중들이 불렀던 민중가요예요. 예, 그럼 여기서 꾸칼라차 이게 바퀴벌레가 의미하는 건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퀴벌레처럼 비참한 인생, 비참한 처지를 얘기한 것이다. 멕시코 민중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멕시코 혁명의 영웅 중에 판초 비아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항상 큰 모자, 솜브레로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큰 모자를 쓰고요. 망토 이렇게 큰 망토를 쓰고 있었는데 네. 그 모양이 어떻게 보면 바퀴벌레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설도 네.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멕시코 민중을 괴롭히는 독재자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해석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번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당시에 멕시코 혁명 기간 중에 멕시코 민중들의 어떤 고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라틴 아메리카 현대사를 주제로 어제 설날에 이어서 오늘까지 KBS 라디오 박천기 프로듀서가 꾸며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